추간공이 좁아지는 건 디스크가 늘어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낮아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늘어진 디스크와 인대를 넓어집니다, 구조적으로.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요새는 날씨가 조금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에 추석도 다가오고 확실히 가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 건강관리 더 주의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협착증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심도 있게 알아보는 내용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2년 3년 전쯤에 비욘디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많은 걸 조금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새로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간공 협착증과 감압술, 이번 강의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협착증에서 아셔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 일반인들이 저는 좋은 전문가라는 거는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방대한 내용의 책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외우게 되지만, 결국 의학은 도제식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그것들을 배울 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의대생으로서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를 하게 되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은 좋은 스승님 밑에서 세부 전공을 택하고 좋은 스승님 밑에서 배우다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결국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 명의 좋은 임상 의사가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욘디에서 많은 멘토분들이 여러분들께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저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께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여러분께 여러분들께 좋은 의학적 정보 전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구별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협착증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강의 흐름대로, 준비해온 슬라이드 흐름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쪽 다리가 너무 저려요. 척추관이 아닌 추간공 협착증이래요. 추간공이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되게 쉽게 받는 어려움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증이면 협착증이지,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도 있고 척추 협착증이란 말도 있고 추간공 협착증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협착이란 말은 좁아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에 대한 협착이라는 뜻입니다. 신경이 눌렸다는 말로써 협착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추간공 협착이라고 하면은 추간공에서 신경이 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추간공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척추관이 어디고, 척추는 어디고, 척추관은 어디고, 추간공이 어딘지를 아는 게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척추신경은 이렇게 머리랑 다 이어져 있는, 모든 신경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브레인은 뇌라고 부르는 것들은 신경이잖아요. 그럼 그 신경들이 결국은 말초까지, 다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가 실은 다리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게, 그게 신경입니다. 그렇게 물론 중추신경이랑 말초신경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신경이라는 면에선 같은 거고요. 머리에 있는 신경이 다리 끝까지, 손발 끝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척추는 이런 식으로 뇌가 연결돼 있는 게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척추관은 뭐냐면은 신경이 내려가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척추동물이 가지고 있는 게, 신경은 되게 약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 전달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되게 잘 보호를 받아야겠죠.
무른 조직인데 그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 손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손상이 되면 그 밑으로 신경이 전도가 안 되니까 움직임도 없어지고 감각도 없어지니까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척추관을 통해서 척추관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신경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정소영님 반갑습니다. 척추관은 신경이 내려가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뼈에 구멍이 나 있는 그 가운데 구멍으로 그 척추뼈 사이 가운데 구멍이 나 있어서 신경이 그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이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 다리로 신경이 가기 위해서 신경이 갈라져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갈라져서 빠져나오는 공간을 추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관은 신경이 내려가는 고속도로고 추간공은 개별 신경이 빠져나가는 톨게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소영 님이 질문 주셨는데 일반 허리 MR에서 감별이 가능한가요?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척추관이랑 추간공은 위치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도 보시는 것처럼 척추관은 아까 여기 앞에 그림 두 개를 보시면 보이는데 여기서는 여기 색깔이 들어왔다 나갔다 변하죠. 이 가운데가 오른쪽 그림에서 이 가운데 부분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척추관입니다. 여기는 신경이 여기 위에서 봤던 이 큰 신경이 내려가는 두꺼운 신경이 내려가는 고속도로 하나로 뻥 시원하게 뻥 뚫려 있죠. 이게 척추관이고요. 추간공은 신경이 팔 다리로 가선 좌우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옆으로 빠져나가는 공간이 추간공입니다. 이 모양을 MRI에서도 이 모양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서 MRI에서 감별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척추관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고속도로 파란색이고 추간공은 신경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간공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요게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은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으로 나뉘고요. 또 척추관 협착에서도 외측 함요부가 눌리는 게 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허리에서 되게 중요한 이해인데 이걸 되게 잘 이해하는 게 환자분 자신이 자기의 증상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가운데가 아까 이 동그란 파란색 구멍으로 지나가는 신경입니다. 이 동그랗게 기둥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김재민님 반갑습니다. 신경이 내려가다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하나씩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는 것처럼 이 고속도로를 내려가는 가운데 신경이 있고 하나씩 가지를 치고 나오면서 신경이 점점 가늘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로 저 둥그런 신경이 빠져나가고 여기 바깥쪽으로 하나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이아이님 라이브가 맞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척추관 자체, 그러니까 척추관은 이 뼈 안쪽에 있는 양쪽의 척추경이런데 뼈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이 척추관입니다. 관처럼 생겼죠. 위에서 봤을 때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건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척추관이고요. 여기 추간공은 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옆으로 나 있는 구멍, 추간공, 구멍이란 뜻이죠. 구멍은 구멍이 뽕뽕뽕 여러 개 뚫렸으니까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거고 관은 하나로 통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하는 버릇이기도 한데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적게 외우고 그 의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척추관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의미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측 함요부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척추관에서도 개별 신경이 나가는 걸 누를 수 있는 부위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전체 뭉텅이를 누를 때의 증상과 신경이 갈라진 다음에 부분을 누를 때의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러니까 다리 저리고 당기는 증상은 이 개별 신경이 갈라진 다음에 누를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즉 외측 하묘부 요 부분이 눌리거나 추간공에서 눌렸을 때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협착증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중심성 협착 이 가운데가 눌릴 때 증상은 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와 상대적으로 관계가 적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못 피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 척추관 협착의 주된 부분이고요. 물론 척추관 협착이 되면서 대부분 디스크가 좀 늘어져 있는 걸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측 하묘부 협착의 요소를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척추관 협착과 외측 하묘부 협착과 추간공 협착이 이 모든 게 세 개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성격적으로는 이 척추관 협착과 협착이 중심성 협착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고 이 외측 하묘부 협착과 추간공 협착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신경이 가지치고 난 다음에 눌리는 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랑 관련이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척추 협착증이라고 부르지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척추관 그러니까 중심성 협착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는 이 가운데가 눌리는 이 가운데 부분이 눌리는 걸 좀 더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추간공 협착증은 신경이 갈라지고 나온 다음 부위를 누르는 협착의 의미가 강합니다. 외측 하묘부 협착은 실질적으로는 퇴행성 디스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허리 치료할 때 볼 때 디스크를 조금 절제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건 디스크가 아니라 외측 하묘부 협착이 있을 때 여기 신경이 갈라진 다음에 요 부분이 눌리는 건데 비대칭적으로 늘어진 디스크가 있을 때 외측 하묘부 협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겁니다. 치료의 기본적인 전략과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언제나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이 척추관 협착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이거 두 개는 덜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거 두 개는 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워 님이 질문 주셨네요. 5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허리는 괜찮은데 오른쪽 종아리부터 바깥쪽까지 타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MRI 소견으로 추간공 협착이 나왔는데 약이랑 주사로 버텨될지 고민입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요 내용 설명 기반으로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뭐 진료를 다시 한번 보시거나 진료 받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이 의학을 이해할 때 가장 크게 잘못된 점은 뭐냐면은요. 진단명이 있고 사람이 설계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몸의 형태를 진단명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고 어떤 게 더 주된 건지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라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먼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진단명에 뭐가 더 주된 요소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 전문가분이랑 상의를 해서 얻는 거고요. 뭐가 어느 정도 더 주된 부분인지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보통 전문가분들입니다. 보통 그게 전문가들의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면은 오른쪽 엉치부터 종아리 바깥쪽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척추관 협착, 가운데 중심성 협착은 여기가 눌린 건 양쪽이 비슷하게 아파야 됩니다. 여기가만 눌리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가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그러시면은 신경이 갈라진 다음에 한쪽을 신경이 더 많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측 하묘부 내지는 추간공 쪽에서 많이 눌리기 때문에 신경이 갈라진 다음에 통증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만 통증이 있으신 거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는 듯한 느낌은 정상적인 감각을 조금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리고 당기고 아픈 거는 보통 정상적인 감각입니다. 근데 약간 타는 건 뜨거운 느낌을 좀 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이 실제로 뜨거운 게 없고 실제로 차가운 게 없는데 뜨겁거나 차가움을 느끼는 건 감각신경이 변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상 감각이 나타나면 그건
초기 증상이 아니라 감각신경 손상이 누적돼 있는 형태의 증상일 가능성이 크시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상 감각이 생겨버리시면 보통 우울감을 되게 많이 동반하고, 병 자체는 일시적으로 눌렸다. 그러니까 증상은 타는 듯한 느낌은 처음 생긴 걸 수 있지만 이 신경이 눌리면 매우 오래된 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성이고 진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통증 치료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타는 듯한 느낌은 없어도 저리고 땡긴 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후기 증상이고 만성에 해당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약이나 주사로 버텨도 될지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이나 주사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아프다고 내일 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추세적으로 내 활동량이 줄어들고, 추세적으로 내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추세적으로 내가 점점 더 노쇠해지는지를 봐서 이게 추세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구조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한번 늙어버린 몸은 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맨날 치료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어려움은 환자분들 안 아파지는 거랑 젊어지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협착이나 신경계 통증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치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신경이 오래 눌리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없으면서 아픈 요소가 이미 같이 생겨져 있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은 아프고 나서 내 몸에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아파지면 힘까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드는 예는 뭐냐면은요. 젊은 사람도 배에 힘 빼고 물 건들면은 아프잖아요. 협착이 없고 디스크가 없어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협착이 오래되고 이거를 통증 치료만 계속하고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면은 나의 일상생활이 젊은 사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젊은 사람 기준에서는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드는 거랑 같은 상태가 돼 버리세요. 그러니까 아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이 이게 만성이 되고 추세적인 변화가 있고 내 몸에 힘이 떨어지고 내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으면은 지금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워님한테는 추세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어르신 88 어르신이랑 대화했던 대화가 뭐였냐면은요. 협착을 오랫동안 방치하셔서 쓰는 걸 까먹으셨어요. 서서 버틸 힘이 없으십니다. 근데 수술 전보단 허리가 펴졌는데 수술하고 쓰려면은 제대로 쓰는 게 잘 안 되세요. 근데 그분한테 쓰는 거는 젊은 사람이 제가 턱걸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몸에 힘이 많이 빠져버리신 거라고요. 내가 그런 식으로 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내가 노쇠해지고 내가 쇠약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플라워님 같은 이게 노쇠해지고 쇠약해지신 경우면은 그게 수술해서 통증이 줄어들더라도 그 힘 빠진 게 안 돌아오신다고요. 그걸 따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내 활동량이 줄어드는지를 보셔서 그런 게 3개월, 6개월, 1년 전보다 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구조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구조적인 치료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압술이 나쁜 치료는 아닌데 유압술은 일단 차포를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몸이 확 늙어버리는 걸 일단 깔고 시작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으로 가능한 감압으로 감압 중에서도 구조를 가장 적게 건드리는 형태에서 최소 침습 형태에서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환자분한테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로어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척추 협착증이 이렇게 척추관 협착, 그리고 외측 함엽부 협착, 추간공 협착 이 세 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이거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치료할 때는 의사들한테 이거 두 개가 되게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치료 전략 자체가 치료의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의사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 차이는 좀 적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 답변하도록 할게요. 조은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고관절, 당아리, 종아리 통증, 발 간헐적으로 쥐가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치료 방법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간헐적으로 쥐가 나는 건 대부분 뭐냐면은요. 몸이 노쇠해지셨다는 뜻입니다. 보통 쥐가 나는 거는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여서 근육의 피로 물질을 잘 해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리고 당기는 거가 오랫동안 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근육의 전체적인 기능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쥐가 자주 날 정도면은 통증 치료가 아니라 내 추세가 내가 결국 이게 노쇠랑 몸에 힘이 빠지고 노쇠해지는 거랑 되게 관련이 많으신 거거든요. 이 간헐적으로 쥐가 나시는 부분은 그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셔서 내가 노쇠해지는 추세가 분명하다면은 신경을 안 눌리게 만드셔야지 쥐가 안 나지. 쥐가 난 증상은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에 가깝습니다. 근육이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근육이 피로 물질을 잘 해소를 못하면서 쥐가 나시는 거예요. 그럼 쥐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고요. 근육이 피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에 만약에 협착이 깔려 있는 경우라면은 신경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는 형태로 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하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협착이 있으신데 치료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몸이 노쇠해지면서 간헐적으로 쥐나는 단계까지 이르시는 거여서 몸이 이미 꽤 조심스럽지만 좀 상당히 노쇠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연세 평균보다 그러니까 연세 평균에 못 미치는 활동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연세 평균에 못 미치는 활동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5년, 10년이 지났을 땐 내가 연세 평균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은자님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쥐가 나는 걸 쥐를 안 나게 하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셔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쥐만 안 나는 걸 해결하려고 뭐 이런 통증 치료, 뭐 약물 치료, 뭐 정맥 혈관 치료, 혈액순환 개선제를 아무리 먹어봐야 근본적인 원인은 다리 운동신경이 떨어지면서 다리 근육계 질의 저하에 있는 거여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예, 그리고 요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간공 협착이 왜 생기느냐? 이게 아까 신경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인데요. 아래에서 보면 디스크가 있고요. 뒤쪽에는 황색 인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추간공이 왜 좁아지느냐?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 추간공 높이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 디스크가 늘어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추간공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인대가 겹쳐지는 부분과 결국 시간이 지나면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주변 인대가 두꺼워지거든요. 거기다가 후관절 자체가 흔들림까지 있으시면서 추간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저 퇴행성 변화로 추간공이 좁아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방향에서 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니까 아프시겠죠.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풍선 확장술과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이름에서 이건 통증 치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이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확장술을 하면은 신경이 안 눌리게 확장이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름은 추간공을 영구적으로 확장시키는 치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통증 치료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넓혀주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풍선이 확장되어 있는 순간에는 풍선이 들어가 있는 순간만 넓어지지만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풍선이 들어가서 부푸는 동안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선을 빼면은 다시 닫히겠죠. 그리고 추간공 확장술도 뭔가로 긁습니다. 긁는 동안에는 조금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긁은 걸 빼고 나면 다시 닫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넓히는 걸 제가 감압술 형태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넓히면은
조직을 떼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추간공이 좁아지는 건 디스크가 늘어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낮아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늘어진 디스크와 인대를 제거해야만 넓어집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디스크를 떼내고 인대를 제거하지 않는데 풍선으로 이거 넣었다 뺀다고 디스크랑 인대가 늘어져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데 넓어질까요?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긁어낸다고 해서 긁는 동안은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디스크를 실제로 잘라서 떼내야 되고요. 이 인대도 실제로 잘라서 떼내지 않으면은 넓어진 상태가 유지가 안 되겠죠. 디스크가 늘어지고 인대가 튀어나와서 아픈 건데 인대를 제거를 안 하고 디스크를 제거 안 했는데 어떻게 넓어져 있겠어요. 확장돼 있는 풍선이 들어가 있는 순간은 넓어지겠죠. 긁는 순간은 기구를 넣어서 누르니까 조금 넓어지겠죠. 근데 빼면 다시 닫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디스크를 떼내고 인대를 떼내면은요, 피가 납니다. 피가 나기 때문에 당일 퇴원은 불가능해요. 수술 자체가 내부적인 출혈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정도는 좀 안정을 취해서 피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집에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풍선 확장술과 추간공 확장술은 시술을 하는 순간에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확장인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스크도 누르고 인대도 누르고 뼈도 좁아져 있는데 디스크를 풍선으로 확장해서 얼만큼 밀 수 있는지 인대가 꽤 딱딱하거든요. 저 그거 맨날 떼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서 이걸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 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이 사이 신경을 좀 더 눌러서 약간 공간을 약간 만드는 아주 약간의 넓이의 확장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풍선 확장도 그렇고 긁어도 그렇고요. 많이 안 넓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안 넓어지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통증 치료입니다. 통증 치료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좁아진 곳에 염증을 좀 긁어낸다거나 약물 전달의 효율을 높이는 취미로서는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 저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환자분들이 이 확장이라는 말에 너무 마음을 쓰셔가지고 이걸 한번 확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확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통증 치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감암은 이 디스크를 여기 튀어나온 걸 잘라내야 넓어질 거 아니에요. 높이가 낮아진 걸 높이는 식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원인 중에 4가지가 있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진 거랑 후관절이 흔들림을 교정해서 추간공을 넓히는 게 유압술입니다. 디스크 자체를 긁어내고 높이를 높여버리면은 디스크 높이 낮아짐이 이 추간공 협착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스크 높이의 낮아짐을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추간공이 감압이 되는 거지 보통은 추간공 자체에 대한 감압을 정교하게 하는 치료가 그렇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압으로 하면 추간공 협착이 해결된 이유는 뭐냐면은요. 디스크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이 인대를 실은 제거하지 않더라도 이 높이 높아짐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추간공 협착증을 유압으로 치료하는 이유는 요거랑 요거를 정교하게 제거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유압으로 치료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추간공 협착을 유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유압도 좋은 해결책이 있는데 유압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통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유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포를 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몸을 왕창 늙게 하는 거를 치료를 하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하고 수혈하고 근육을 가르고 나사못을 박는 것 자체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면 신경을 안 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게 맞잖아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 인대를 제거하고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강의한 건데 이 뼈도 저는 요새는 안 건드립니다. 여기 인대만 제거하고 디스크만 제거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감압이고요. 보통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고 보통 많은 경우에서는 뭐 여기 뼈를 조금 깎으면서 이렇게 제거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요런 식으로 신경이 그러니까 이 좁아진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넓어지는 거고요. MRI상 넓어진 게 보입니다. 이게 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정석적인 치료입니다. 감압이. 그리고 이런 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이걸 좀 높여서 유압으로 이거를 치료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유압은 좀 대가가 있는 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저 로버트님이 질문 주셨네요. 나이는 33살이고 요추 4, 5, 6번 퇴행성 디스크로 매우 좁아져 5분만 달려도 노면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고 2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픕니다. 디스크 보건술이라고 수액자리에 하이알루론산을 넣어서 디스크 높이를 높이고 손상된 섬유륜에 콜라겐을 주입하여 디스크를 복원하는 시술을 추천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일단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게 히루안인데 그게 무릎에 연골주사로 넣는 거거든요. 되게 약합니다. 턱없이 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턱없이 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실제로 그게 디스크 높이를 높이면은 그 하이알루론산을 넣고 다음 날 MRI 찍으면 디스크 높이가 높아져야겠죠. 불가능합니다. 그걸 통증 막 그런 치료가 대부분 인정받은 거면은 그게 뭐 그렇게 했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는 보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통증이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증 치료는 제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 PD님 그 화면에 뭐가 좀 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PD님 여기 잠깐 와 보시겠어요? 이게 송출되는 화면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모니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결됐네. 예. 로버트님 말씀 질문한 거에 로버트님 질문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히루안산을 넣어서 디스크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체중을 척추뼈가 받잖아요. 체중을 척추뼈가 받는데 그 안에 액체 성분을 넣어서 체중을 견딜 만한 압력을 견딜 만하게 강력한 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히루안산은 그 강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치료이기 때문에 디스크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아주 높은 확률로 말씀드리고요. 섬유륜 인대에 콜라겐을 주입해서 디스크를 복원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통증 치료로 그걸 하겠다면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요. 콜라겐을 주입해서 여러분들은 디스크 높이가 높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주입하고 한 번도 일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MRI를 찍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번이라도 일어서고 나면 그거 다 앞으로 다 체중을 버틸 만한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루안이. 그 섬유륜에 콜라겐을 넣어가지고 섬유륜이 얼마나 딱딱한 조직인데 그 콜라겐 주사를,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은요, 어깨도 그냥 주사만 놓으면 하나도 안 아파져요. 모든 인대 손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대 복원 치료가 모든 인대에 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섬유륜 강화에는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섬유륜이 가장 강한 힘을 받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러니까 통증이 줄어들어서 디스크가 복원된다는 말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말이다. 제가 좀 단전적인 표현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지식 상식에 매우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통증이 그런 기전으로 돼 있고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은 그거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통증 완화니까 통증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복원된다. 디스크 높이가 높아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통증 치료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치료 받아보셔도 좋은데요. 디스크가 복원된다든지 디스크 높이가 높아진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풍선 확장술, 추간공 확장술 그걸 해서
통증 치료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시는 거 우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간공이 풍선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나 추간공이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술을 받으시는 분은 좀 말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보통은 그리고 그게 통증 완화에 기전적으로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조금 물음표가 뜨는 바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원래 기존에 최소 침습 감압술 이게 보통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하는 최소 침습 감압술 대부분 원래는 여기 이만큼 뼈를 치고 하거든요. 열어서 감압을 하거나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면 대부분 이 뼈를 다 자르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새는 제가 요 면만 살짝 다듬거나 아예 안 건드리는 형태로 감압하는 거를 제가 올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제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절제 없는 추간공 감압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골절제 없는 그러니까 후관절에 대한 절주 여기가 후관절이거든요. 요 위쪽 부분이 요 위쪽 여기가 후관절에 대한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제가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뼈를 안 건드리고도 감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나 어떤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치료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분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홍 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가 아프면 발끝이 저리는 경우도 있나요? 발 앞쪽 감각이 둔하거든요. 예, 보통은 있습니다. 감각이 둔하다는 건 감각신경 손상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저리고 땡기고 아픈 거는 정상인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피부를 꼬집으면 처음엔 꼬집힌 데가 많이 아프다 시간이 지나면 꼬집힌 데가 무감각해지죠. 그런 종류의 감각신경의 손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신경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도 신경을 누르지 않아도 오늘도 제가 3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신경을 누르지 않고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으세요. 소수이지만 있긴 있는데 보통 이게 신경이 눌리면서 감각신경이 둔해진 건 거의 무조건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면서 감각 둔한 게 있으신 분들은 구조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각신경이 망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는 잘 못 느끼지만 이미 발에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 경우가 많으시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우울감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노쇠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둔한 거는 초기 증상이 아니라 후기 증상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들이 이게 왜 방치가 되냐면은 통증은 별로 아플 때는 이걸 잘 모르다가 좀 통증이 줄어들면 이걸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난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상하게 감각이 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몸이 좀 늙어가는 과정인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수홍 님도 내가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보다 보행 패턴이 나빠지시고 허리가 점점 더 숙여지시고 보폭이 좁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개미가 있으시다면은 이게 추세적인 거일 수가 있고 협착에 의한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님 질문도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물류일 하시는데 상자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이유로 왼쪽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힘 자체가 약해진 느낌이 들어 신경근 증상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수술이 필요한지요? 일단은 그러니까 환자분 신경근 증상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측 함요부랑 추간공에서 눌리는데 보통 추간공보다 외측 함요부가 훨씬 더 흔하긴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운동신경까지 영향을 받은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자체가 약간 약해진 느낌이 들면 운동신경 손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서 치료하라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세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시기 때문에 치료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조금 그 치료가 급한 건 아니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파서 안 들어가는 거랑
힘이 빠진 거랑 잘 구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초기에 약간의 힘이 빠졌을 때 힘 빠지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박영철님 같은 경우에 좀 걱정되는 점은 힘 자체가 약해진 힘이 든다 그러면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힘이 떨어지신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구조적인 치료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힘 떨어진 느낌 나는 건 운동신경 손상이어서 원상 회복은 이미 어려운 상태에 가셨을 가능성이 크고, 많은 경우 운동신경 손상이 있으면 감각신경 손상이 이미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허리를 자꾸 삐시는 이유가 연세 드시면 자꾸 허리를 잘 삐거든요. 어르신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보통 대부분의 경우 함요부 협착이 더 많습니다. 함요부 협착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중심성 협착과 함요부 협착이 같이 있으면서 코에 힘이 떨어져서 허리가 잘 삐는 상황이 이미 되어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런 와중에서 계속 뭐 힘든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신경이 더 눌리게 되니까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좀 더 손상이 심화가 되시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치료를 하고 나면 일을 못 하니까 이걸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침새에 가깝게 치료를 하시고 재활을 잘 하시면은 한두 달 안에 대부분 원래 하시던 일에 다 복귀가 가능하세요. 높은 수준으로 원래보다 더 나쁘지 않아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원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가능하신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걸 뒤로 너무너무 미루어서 몸에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치료하시면은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그 일에 다시 복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게 내가 조금 불편한 지가 오래되셨다면은 요걸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고령화 사회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러니까 복지 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진료실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70대 초반까지도 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70대 초반까지 내가 일을 하려면은 뒤로 미루는 형태로 관리해서는, 원래 협착은 한번 생기면 무조건 진행을 해요. 그걸 진행 안 하게 만드는 거는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가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진행했을 때 내가 70대 초반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뒤로 미루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리하고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게, 그럴 가능성을 가지시는 게 저는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많이 훌륭하시니까 그 가능성을 많이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듯이 못 걸을 때까지 참았다 치료를 하시면 다시는 복귀 못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료 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최소 침습으로 하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선생님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박영철님께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추간공이 좁아져 있으면 유압해야 된다 설명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척추관도 좁아져 있고 추간공도 좁아져니까 유압해야 된다 설명 들은 분도 너무 많고요. 허리뼈가 어긋나 있으니까 유압술 해야 된다고 설명 듣는 경우도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 말이 꼭 틀린 게 아닌데, 그 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83세 어르신이고, 여기 추간공이 시커멓게 여기 까맣게 돼 있죠. 이거 두 개 돌려보면 보입니다. 신경이 요게 신경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까맣잖아요. 근데 이게 수술 후거든요. 추간공만 감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료 전에는 이렇게 보이던 게 치료 후에 이만큼 신경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유압을 하지 않고도 신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2시간 걸렸는데 여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실은 여기만 한 게 아니고요. 여기 3, 4번 여기 두 군데도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게, 여기도 이 전에 좁아져 있던 이렇게 넓어졌고, 여기도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척추관 감압을 같이 한 겁니다. 척추관이랑 추간공 감압을 같이 하고 2시간, 지금은 이거 옛날에 한 거, 지금 요거보다 좀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의 내시경으로 2시간 정도면은 추간공 한 군데랑
척추관 두 군데도 이렇게 감압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찾으실 수 여러분들께서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찾아보시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유압을 하지 않고 차포를 떼고 시작하지 않고 감압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을 회복하실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협착했으면 대학병원 가시면은 이게 되게 부정적인 설명을 많이 들으세요. 연세가 높아서 수술을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하고 싶으면 수술을 하라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마디 유압을 하셔야 되는데 83세 어르신을 의사도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고 위험성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하지를 못해요. 권하지 못합니다. 리스크를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비교적 몸에 좀 부담이 적게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충분히 치료 가능하세요. 여기 보면 3, 4번도 이렇게 넓어졌죠. 좁아진 게 이렇게 넓어졌고요. 여기도 4, 5번도 좁아진 게 넓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의학은 모든 사람한테 모든 곳에서 같은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보통 근데 의학적 진실은 그러니까 특히 척추 수술 테크닉에서는 한 가지만이 옳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치료를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내과에서는 어떤 한 가지 치료가 일정받으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그걸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수술 쪽, 특히 척추수술 분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치료가 좋은 치료다라고 의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치료가 좋은 것 같다고도 내 손이 안 움직여서 그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의사 책임이잖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치료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속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 손이 안 움직이면 그 치료를 권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비윤리적인 거기도 하고 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한 선생님 말씀이 듣고 이게 모든 사람에 갔을 때 이런 설명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선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한두 분 질문 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자님 님이 질문 주셨나요? 밤에 누우면 다리가 저려 수면이 깨요. 누워있을 때 심해지는 건 추간공 문제일 수가 맞는지요? 보통 밤에 더 불편하신 건 감각신경 손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진화할 때 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요. 조직이 망가지니까 통증이란 걸 일으켜서 조직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누워있을 때는 조직이 뭔가 움직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워있을 때 더 아픈 거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요. 급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 통증이랑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감각신경 손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추간공 협착이든 그러니까 함효부 협착이든 추간공 협착이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척추관에서 완전한 중심성 협착은 똑바로 못 누워서 주무시는 병이지 절여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다리가 저려서 수면 장애를 동반하신 분은 신경이 갈라진 다음에 함효부나 추간공에서 신경이 눌려 있는 게 있으신 거고 그게 오래돼서 감각신경 손상이 생기신 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거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노화가 촉진됩니다. 우울해지고 노화가 촉진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면이 깨실 정도면 일단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먼저 해보시고 그래서 대부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시어서 그런 경우라면 통증을 줄이는 것보다 추세적으로 내가 신경이 눌려서 이게 더 나빠질 상황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한점 자주 드리는 말 몸이 안 늙어야 안 아프지 안 아파야 안 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자님도 한번 진료 한번 받아보셨으면 하고요. MK님이 질문 주셨네요. 90세 어머님이 수술을 못 하실 정도로 약하게 되나요? 여기저기가 아프신 데도 많고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연세 때문에 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중순에 95세 다부동 전투에 참여하셨던 어르신을 하반신 마취로 3마디를 감압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 중환자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허리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점점 더 수명이 깎이는 것보단 치료를 하시고 똑바로 쓰는 거를 하시면서 하셔야지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활동량이 유지가 안 되면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뭐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뭐 환자분은 연세가 너무 높으시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꽤 치료하는 경우 90세 넘은 치료한 경험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신 거는 몸에 힘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가 여기저기가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르신들이 잘 구별하면 이렇게 몸이 힘이 없어서 못 걷다는 어르신들 없습니다. 아파서 못 움직인다 그러시거든요. 대부분 이게 몸이 노쇠해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신 거여서 뭐 어느 정도 좀 거동이 약간이라도 희망이 있으신 분이시면은 저는 감압을 하고 재활을 통해서 몸에 힘을 좀 길러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길러지셔야지 여기저기 아픈 게 해결이 되지 통증 치료로 아픈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찮으시면 도령령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70대이십니다. 보폭이 짧으시고 허리가 굽은 상태로 걸으십니다. 전방전이증의 추간공 협착이라고 동반이라고 하는데 수술 후 자세 교정이 되는 것도 기대해도 될까요?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보통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전이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전방전이의 추간공 협착 동반도 허리뼈 자체가 많이 아픈 특수한 경우가 아니시면 대부분 전방전이도 감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추간공도 감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방금 보여드린 예처럼 척추관 협착이 있으면서 추간공 협착이 동시에 있는 것도 감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뼈가 정말 아프신 분은 유압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허리뼈가 아플 만큼 허리를 못 쓰세요. 제가 오히려 유압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에 일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죽의 근육도 많고 허리뼈 자체가 힘을 많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압을 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드리는 게 관리해드리는 게 참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보폭이 이게 왜 짧아지는 거냐면은요. 균형 감각을 점점 더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폭이 짧아지시는 거고요. 허리를 못 피시는 건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를 못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압으로 치료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유압으로는 70대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선생님들이 유압술을 권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 침습 치료가 상당히 궤도에 오르신 선생님들은 경험이 뛰어나신 분들은 전방전이의 추간공 협착이 있어도 감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자세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허리 치료할 때 저는 안 아파진다고 설명하지 않고요. 똑바로 서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못 걸으시는 건 똑바로 서는 게 안 돼서 못 걸으시는 거예요. 똑바로 서는 연습만 한 달 하라고 말씀드려요. 똑바로 서지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똑바로 서고 오른발 왼발 체중 이동하는 단계를 거치시면 이걸 성공적으로 거치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지팡이나 그런 거 없이 보행이 가능하시고 실질적으로 활동량이 느는 건 전 수명이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령님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면 당연히 좋아하실 수 있다고 안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간 선생님들 너무 질문도 많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허리를 관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